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우리 파이널 특강 시작을 해볼 거고, 이제 사무관리론을 진행하게 된 최은한 행정사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시험 출신 행정사이고, 현재 행정사 실무도 하고 있고, 이제 강의는 1차는 타 학원에서 하고 있고, 2차는 사무관리론은 여기 합격의 법학원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자, 이제 행정학과는 학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이번에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학 전공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파이널 특강을 왜 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행정 효율이 아니에요. 이제 행정 업무의 혁신이죠.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 사실상 아직도 입에 좀 안 붙긴 한데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는 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개정이 됐어요. 6월 27일에 이제 시행이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다 해드릴 거고, 사무관리론, 특히 우리 시험에 트렌드가 뭐냐면 그 해에 신설이 된 거, 개정이 된 거를 출제를 많이 해요. 실제로 작년에 10회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정된 부분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치면은 아무리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범위에 맞지 않는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지금 나가는 자료가 뭐냐면, 자, 파이널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파이널 자료는 기존 핵심 요약집 중에서 마무리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굉장히 주요 논점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파이널 중요 논점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보실 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가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앞뒤로 되어 있죠. 그래서 1회부터 지금 10회까지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참고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매년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조문 삭제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2015년에 국민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국민제한 규정이 행정 절차로 조문이 이동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이제 참고만 하시되, 기출문제를 다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게 개정돼 있고 어떤 게 이제 조문 삭제됐고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연결해서 중요 출제 논점 마무리 정리를 할 때 또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해드린 게 뭐예요? 중요 출제 논점 이렇게 별로 구분을 해 놓았죠. 사실상 이거를 보시려고 이 파이널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자, 주의사항으로 제가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리면은, 자, 제가 나눠드린 건 뭐예요? 중요도 순에 따라 학습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특이만 보면 되냐? 그렇게 찍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1년 내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도 순으로 구분했다는 건 뭐냐면, 회독을 늘릴 때 사람마다 1회독의 기준이 달라요. 특A급 같은 경우에 1회독은 뭐예요? 굉장히 철저히 학습하는 게 1회독이겠죠. 반면에 B급도 아니고 좀 더 덜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면 학습은 하되 1회독의 기준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안다가 1회독이 되는 거고, A급이라고 치면은 목차와 키워드를 다 들어가게 쓸 수 있다가 1회독이 되는 거고, 그 1회독에 조금 이제 볼륨을 조절하시라고 제가 중요도를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를 하셔서 여기만 다 외운다 하는 거는 정말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올해 한번 뭐 아니면 도로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거를 보고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실 수는 있겠죠.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특A로 이제 찍어드렸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특A로 내드렸던 논점 중에 2개는 똑같이 나왔어요. 2개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드린 이 프린트대로 다 똑같이 썼을 때 제가 모의고사는 채점 기준을 16점 만점으로 드리죠. 똑같이 16점이 나와요. 제가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답안 분량을 제 거 그대로 썼을 때 아예 채점이 16점이 나오게끔 맞췄고, 더 쓸 수가 없어요. 20점 나오게끔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도 맞추면서 16점 분량으로 다 채점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합격생 분들이 똑같이 쓰면 2문제 맞추면 16점 받은 몇 점이에요? 32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3문제 어떻게든 써서 8점 만들면 뭐예요? 꽈락 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아무래도 안전하게 중요한 논점 위주로 공부하는 참고용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요 포인트 뭐예요?
지금까지 다 진도별로 공부를 했는데 전범위 중요한 거를 다 핵심적으로 짚고 가시고 혹시나 내가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희망으로 한번 그래도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자로 이제 파이널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달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파이널이다 보니까 멘탈이 중요합니다. 사실 공부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멘탈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우리 8월 5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D대 63일 남았어요. 2달 남았는데 지금 응시 접수 인원이 2,800명, 그러니까 약 3,000명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을 오기 전에 매년 작년 강의를 그냥 쭉 들어보는데 제가 작년에 똑같이 8월 6일에 파이널 강의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약 2,000명 응시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약 3,000명 지금 했다. 1,000명이 늘었죠. 당연히 내년이 되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남았으니까 그냥 올해 빨리 끝내시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2,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 만에 이 차가 1,000명이 늘은 거예요. 응시생이. 자, 그러면은 지금 약 3,000명이면 실제로 2,814명이라고 했을 때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250으로 나눠도 그냥 산술 평균으로 나누기만 해도 10%가 안 되죠. 재합격률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죠? 예상했어요. 10회 이후로 힘들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빨리 끝내시는 마음으로 내년에 이게 또 앞자리가 바뀔 수 있겠죠. 앞자리가.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이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습 전략. 제가 사례형 모의고사 때 마지막에는 설명드렸지만 파이널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본 강의로 천천히 이해 다 했고 심화 강의로 요약이랑 정리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예생 또는 천천히 공부를 시작하신 이제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출을 하고 있어요. 즉 답안지에 쓰고 있는데 지금 파이널을 듣고 마지막에 내가 한번 불태워서 합격을 해보겠다 도전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가야 되죠. 요약 정리랑 인출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기간 우리가 2달 남았다고 하면은 남은 60일 동안 누적 회독을 하셔야 돼요. 누적 회독. 진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이제 회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회독의 기준의 중요도가 뭐예요? 오늘 나눠드린 특 A급, A급, B급으로 나눠드린 회독의 기준표로 삼으시라는 거죠. 특 A급은 그냥 누가 툭 쳐도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학습하시라는 게 특 A급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사례형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서 사실상 4주긴 한데 내가 파이널부터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잡고 남은 2달 자, 우리 60일의 전사 수능도 있죠. 100일의 전사 60일의 전사, 50일의 전사 있죠. 우리가 60일의 전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학습을 하실 거냐? 자, 오늘 이제 8월 6일부터 시작을 하면은 3주를 이제 나눠서 회독을 하시면 돼요. 전체 과목을 3주의 분량으로 나눠서 이제 회독을 하시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2주, 9월 24일에서 9월 30일까지는 1주의 전범위 1회독을 하시게끔 학습 분량을 짜시고 마지막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1회독 해서 총 7회독은 무조건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총 7회독.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이 3주의 1회독도 벅차다. 지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조절하실 수도 있죠. 여기서 4주를 뽑고 뒤에서부터 회독을 조금 빨리 하시는 순으로 여기서는 이제 과감을 조절하셔야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픽스가 돼야 돼요. 2주, 1주,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1회독. 이 누적 회독을 꼭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우리 문과 전문직 시험이 있어요. 좀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뭐 변호사라든지 법에 관련돼서 변호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변호사, 노무사, 법을 외워서 사례를 쓰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전이 없죠. 법전이 없는 시험은 이제 좀 유명한 시험이 간평사, 회계사, 세무사 있죠. 세무사. 문과 시험 중에서 회계사는 좀 상경이라고 칠게요. 자, 간평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쓰는 법 과목이 있는데 법전을 안 줘요. 그렇지만 이 두 과목에는 계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쓰는 계산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행정사는 뭐예요?
법 과목도 없으면서 계산을 쓰는 과목도 없고 그냥 전체 다 암기예요. 그 말은 암기가 생명이고 그 암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줄줄줄 세요. 우리가 항아리에 두기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험인 거예요.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시험과 분명히 다르다.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전략, 이 우리 시험의 합격 전략을 좀 파악을 잘 못하셔서 방향성을 잘못 잡으시면 마지막 두 달을 전략을 잘못 잡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계산 과목도 없고 전체 다 암기해서 백지에다 쓰는 굉장히 특이한 시험이에요. 특이한 시험이기 때문에 장점은 굳이 앉아서 계산기 쓰거나 법조문 보면서 탐구하는 게 아니라 짧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암기하실 수 있어요. 암기하시고 마지막에 스포트로 해서 암기해서 합격권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회독을 하면 할수록 엄청 많이 흘러내려요. 암기가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독수를 빠르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그 많아지는 채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성공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차근차근 진도로 쪼개서 오면은 여기서 회독이 안 돼서 암기가 녹아가지고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서 못 쓰고 나와요. 못 쓰고 나.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두 달은 그래서 방향성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게 OT로 들으시는 분들 이것만 이제 학습 방향만 잘 짜도 굉장히 공부 방향 자체가 지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방향성 7회도 꼭 잡아야 된다. 우리 시험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 시험은 책상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린트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암기를 해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다. 계산 과목 같은 거 들어있으면은 앉아가지고 내가 계산 논리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시면은 단순 외운다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역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파이널 같은 경우에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제 행정사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민법 같은 경우에 다 사례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금씩 암기해서 사례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판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요 회독대로 7회독 꼭 최소예요. 최소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은 기간 우리 60일의 전사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 쭉 정리를 하고 오늘 파이널 특강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그리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그런 질문하신 분 있어요. 사무관리론 사례형이 나오나요? 지금 시점에 그러신 분이 분명히 있지만 60일의 전사로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은 민원처리법이 40%, 그리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60%. 자, 두 문제, 세 문제 써놓긴 했지만 문제 수는 다르고 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일단 4대 6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주요 출제 논점의 토픽 번호는 기본서가 있고 핵심 요약집이 있는데 핵심 요약집에 있는 토픽 번호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요약집이라든지 기본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린트 있죠. 파이널 프린트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민원처리법. 자, 제가 네모 박스로 뭐라고 써있냐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라고 박스를 쳐놨죠. 자, 이런 거는 뭐예요? 내가 정말 모르겠을 때 법 목적이라도 꼭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0.5점이라도 받으려고. 자,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 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민원 처리법에 대해서 뭐라도 더 쓰겠다 했을 때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는 법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픽 3번부터 볼게요. 자, 작년에도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요 논점이었는데 작년에는 시행령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제하기에는
범위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파이널 때는 이게 범위가 좀 작아서 민원인의 의무와 보호, 권리, 이 규정까지 같이 넣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시행 보호 조치까지 쫙 들어왔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제하기도 범위가 이제 쫙 나온 거죠. 그래서 단연코 중요한 문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이게 올해 핫 이슈죠. 민원인분들이 워낙 악성 민원인들 많고 요즘에 방공복 테마주가 막 급증하고 있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그리고 보호 조치 행정기관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크게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담당자의 의무부터 볼게요. 담당자의 의무만 있었어요. 원래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 기본이죠. 신속, 공정, 친절, 적법. 그렇지만 보호 규정은 없었는데 작년에 일부 들어왔다가 올해는 보호 조치가 시행령으로 쫙 들어온 게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규정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인이 기본적으로 폭언, 욕하고 폭행, 때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이라는 거는 괴롭히는 거죠. 그냥 계속 민원 제기하는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신체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무관리론에서 처음에 항상 잘 모르겠다 하면은 주어를 행정기관장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그래서 행정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이거 써주면 좋겠죠. 3개 다. 여기는 특예이니까 여기서 줄이면은 16점에서 깎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써야지 16점이에요. 이거는 합격자분들한테 다 검증을 받은 사항이고 여기서 내가 좀 덜 외우면은 15점 외우고 들어가고 14점 외우고 들어가고 이렇게 기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담당자가 행정기관장한테 이런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이런 조치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디테일한 차이지만 행정기관장은 의무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담당자는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은 처리 담당자가 이런 거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해라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되겠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이 담당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을 따로 법률에 넣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위를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규정을 또 추가로 넣어서 무조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만 있었는데 그러면은 처리 담당자도 뭔가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도 있다라는 규정을 또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2번까지 했을 때는 크게 의무와 보호 크게 두 가지를 외우실 거죠. 지금 이제부터 외우셔야 돼요. 60일의 전사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갑자기 툭 쳤어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하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냥 갑자기. 로봇처럼 그 때가 될 때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조치. 자, 보호조치 6개 당연히 다 외워야 되죠. 당연히 다 외워. 여기를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다 외우면 외울수록 점수가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단 기본적으로 CCTV 생각할 수 있겠죠.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등 먼저 뭐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 이건 뭐예요?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녹음 전화, 이렇게 녹음하는 거. 이거는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하려는 때.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발생 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안전요원이라든지 CCTV라든지 예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발생했거나 이제 막 하려고 할 때 바로 녹음기 켜시죠, 여러분도. 그래서 녹음 전화 운영하고. 자, 세 번째는 발생한 거예요. 폭언, 폭행 등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민원인을 일단 내보내는 거죠. 퇴거 조치를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도 보호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막 싸우고 있으면 떼놓잖아요. 그래서 보호 조치로 인해서 담당자를 분리하고 일단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거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민원인도 퇴거 조치하고 담당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업무의 중단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인 조치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겠죠, 담당자가. 그래서 치료랑 상담을 지원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담당자를 지원해줘야겠죠. 피해자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 제출을 하기 위한 지원을 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래서 1번부터 6가지 쭉 쓰실 수 있겠죠. 스토리텔링으로 먼저 예방하고, 그 다음에 녹음 전화 발생하려고 할 때 녹음 전화 운영하고, 발생하면은 방해하고 있는 지금 하는 민원인을 퇴거 조치하고, 그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분리하고 업무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치료 상담을 지원하고, 마지막에 손배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까지 1번부터 6개까지의 다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단계로 보호 조치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 2, 3, 4, 5번, 6번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기관 장의 역할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내가 이 논점에 대해서 잘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행정기관 장의 역할을 정리를 했어요. 시험에서 행정기관 장의 역할을 좀 많이 내요. 좋아요. 행정기관 장의 역할을. 그래서 요거를 쓰면 좋겠죠. 자, 잘 모르겠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16점 분량으로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하루 전까지, 어제까지만 계속 보는 거죠. 뭐를 낼까? 뭐를 낼까? 미리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전날까지, 계속, 새벽까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 이대로 쓰시면 돼요. 자, 행정기관 장은 그 퇴거 조치라든지 담당자의 분리, 업무 중단,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 상담 지원, 그리고 필요한 지원. 자, 우리 아까 전에 썼던 그 조치들을 정리해서 행정기관장이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역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행정기관장의 역할 핵심 포인트인데, 손배 청구 등에 이제 대응해야 되는 지원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하나 지정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 6번 규정 때문에. 그래서 크게 두 개. 행정기관장은 아까 전에 보호조치 6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이거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행정기관장이 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마지막 6번째 고소고발 손배 청구 등을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담 부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정리를 우리 4번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렸을 때 여러분이 학습 어떻게 하시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를 오늘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보지 말고 지하철을 타든지 한다든지 그냥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좀 앉아서 학습을 하셔야 되죠. 사례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절차도 사례 말고 약수령, 그리고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가리시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규정이 나왔다. 그럼 먼저 목차를 떠올리세요. 1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2번,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3번이 보호 조치. 4번이 행정기관장의 역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떠올리세요. 1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일단 키워드.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담당자의 보호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1번, 뭔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민원 처리 담당자가 요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번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먼저 키워드를 떠올리시고, 3번 보호 조치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6가지구나. 여기까지 떠올려도 일단은 잘 하신 거고, 그럼 그 6가지가 뭘까라고 해서 첫 번째, 예방,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하고, 두 번째, 녹음전화 운영, 세 번째, 퇴거 조치, 네 번째, 담당자 분리, 업무의 일시 중단, 5번, 피해 치료 상담 지원, 6번, 고소고발, 손배 청구 등 필요한 지원. 일단 요 정도 키워드를 떠올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기관 장의 역할은 그런 보호 조치 등을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가 있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손배 청구 등의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하셔서 한번 외우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건 특 A니까 손으로 쓰면서 조금씩 이제 디테일을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면서 짬짬이 외우시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먼저 제목 보고 목차 외워보고 그 다음에 목차별로 키워드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외워보면 암기를 해버리면 내가 마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외우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면은 아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이런 게 훨씬 잘 잡히실 거예요. 자 그래서 토픽 3번 공부를 했고요. 자 토픽 4번 자 민원의 신청 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가기 전에 민원의 신청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 민원의 신청하면은 바로 문서 이게 안 떠올라요. 민원의 신청 접수 굉장히 많죠.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된다. 자, 문서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계속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나올 때까지 어느 날 나와요.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문서는 뭐예요?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거죠. 문서로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문서는 전자문서 포함. 자, 그런데 원래 문서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타 민원은 그래서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민원 신청하면은 자 우리가 민원 신청 뭐예요? 문서로 해야 된다. 근데 문서로 안 하는 경우가 예외겠죠. 그게 기타 민원은 문서가 아니라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연결해서 민원 신청의 의의부터 먼저 외워주시고 자 두 번째 신청 방법으로 볼게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 거의 이제 행정사겠죠. 민원이나 행정사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실무적으로 직접 갈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가 지자체에 들어갈 때 접수 수수료가 있는 거 무조건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해야 되고 수수료가 없으면은 이렇게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인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수수료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요. 수수료 있다. 그리고 수수료가 없어도 그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원본 확인 이런 거는 또 다 대면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가끔 있어요. 이렇게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그 사이트로 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신청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런 내용이 막상 또 시험장에서 절대 안 나오면 이런 내용이 생각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토픽 4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3번이죠.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이게 작년에 신설이 됐던 내용인데 작년에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특혜로 중요합니다.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요?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4번 이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자, 두 개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전자문서는 애초에 우리가 한글처럼 타이핑한 게 전자문서인 거고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를 스캔하면 그건 전자화된 거죠.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 전자적 제출의 예외 규정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전자로 제출할 수가 있지만 예외 규정 4가지죠. 첫 번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받으려면 뭐 예를 들면 팩스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장애, 문제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정보 시스템을 받았는데 뭔가 판독할 수가 없다.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이 됐어요. 그러면은 받은 게 아니죠. 받았는데 읽을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애초에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거죠. 별도의 규정. 그래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원칙은 뭐예요?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류 제출할 때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1, 2, 3, 4 예외 규정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못하는 거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외 규정인 경우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받을 수 없으면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민원인이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제출했는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죠.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편의를 위한 거죠. 제출할 수가 있는데 제출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럼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해 주세요. 또는 우편 팩스로 보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내. 그래서 3번 전자적 제출 외워주시고. 자, 4번 마지막. 그러면 민원인이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를 우리가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 조작이 될 수 있겠죠. 위조, 변조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자화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진본성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진본성을 확인해 줘야 된다. 사실상 우리가 스캔하면 이거 우리가 포토샵 조작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본성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민원의 신청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신청하면 문서인데 전자문서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뽑아내시면 돼요. 전자문서 포함이니까 그러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서류를 제출하자. 그때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원칙 할 수가 있는데 예외 규정 4가지 정보 시스템이 없거나 구축 X 두 번째 장애 세 번째는 받았는데 판독이 안 되고 네 번째는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예외 규정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지체 없이 알려서 방문,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줘야겠죠. 제출 못 받은 거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제출을 했는데 그 전자화 문서가 진본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은 당연히 진본성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본이 맞다, 내용이 맞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청의 포인트는 이게 문서고 전자문서, 전자문서니까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고 없고 그리고 받으면은 진본성 확인해야 되고 그게 지금 다 키포인트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픽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픽 7번 가볼게요. 토픽 7번.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자, 모의고사 때도 다 냈었는데 그때는 엄청 잘 쓰셨는데 이제 실전에 갑자기 내면은 여러분들 실전을 내가 못 썼어요. 근데 사례형 때 내가 너무 잘 썼던 거예요. 그럼 이제 자괴감이 오죠. 이때는 이렇게 잘 썼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못 쓰지? 당연합니다. 왜냐면 다 암기가 여러분들이 줄줄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게끔 다시 이제 바닥에서 긁어가지고 꽉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도 이거는 이제 21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도 사실상 관련된 거예요. 왜 이게 규정이 왜 있냐? 그냥 상식적으로 나중에 이런 거 쓰시면 좋죠.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 나중에 밑에 그 행정정보 뭐 공동 이용 제공하는 거 이렇게 밑에 체크하는 표시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때가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공부라는 거니까 이 용어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이해했다고 해서 내 말로 쓰시는 것보다 법 과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보기가 좋습니다. 자, 민원인 본인에 대해서 행정정보 제공 요구죠. 제가 강조드렸던 거 뭐예요? 민원인이 본인, 나에 대해서 행정정보 달라고 제공 요구하는 거죠. 제목 잘 잡으셔야 돼요. 민원인이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대로 풀어볼게요. 이대로. 여기서 주체가 민원인이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나에 대한 행정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그 행정기관이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이제 컴퓨터겠죠. 컴퓨터에 내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을 통해서 행정정보 보유기관장한테 내 정보, 내 행정정보를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민원인이 있고 중간에 민원 접수 기간이 있어요. 민원 접수 처리 기간이 있는데 접수 처리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 보유 기관이 있겠죠. 행정정보 보유 기간, 정보 보유 기관장이 있어요. 기관에 장이 있는데 이 행정정보 보유 기간에 내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내가 접수하러 갔더니 이 서류 주시고 이 서류 주시고 이 서류 주세요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보 달라고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원 접수 처리하는 기관장, 여기죠. 두 번째, 이 기관의 장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민원인한테 증명서류나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없죠. 여기서 받아서 처리하라는 거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민원인이 나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를 해서 이 민원 접수 처리 기관의 장이 민원인한테 요구를 하지 말고 이 행정정보 보유 기관 장한테 받아서 처리를 해라. 왜냐하면 내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내용이 막 섞여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요 1번만 잘 잡으면은 나머지 쓰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행정정보 보유기관장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죠. 이 본인정보 공동 이용을 요구를 받은 이 보유기관장은 컴퓨터에 이제 가지고 있겠죠.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인한테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정한 요 민원처리 기관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개정이 된 핵심 포인트는 거절했어요. 예전에는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는데 국민들이 서류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게끔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로 바뀐 거예요. 그게 개정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행정정보 보유기관장은 예전에는 정보 달라고 했을 때 거절 이랬는데 이제는 무조건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자, 우리가 조문 한 가지 외울 순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고 여러분 다 우리 과목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괜히 틀리지 말고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공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해서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면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개, 비공개 같은 거예요.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목차 쭉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정보 종류 공포부터 가볼게요.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 우리가 행정정보 이제 공표로 바꿔줄게요. 공표. 자, 공표. 사실상 이제 뭐 국문적으로는 공포 또는 공표 다 국민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짰지만 여기에 맞춰서 공표로 바꿀게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대체 어떤 게 본인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정해줘야겠죠. 다 요구할 수 없잖아요.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정해요. 정하고 나서 국민한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행정정보를 도대체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지를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다시 기억을 해보면 1번 뭐예요? 민원인이 나에 대한 행정정보를 요구를 하는 거죠. 제공 요구를 하는 거고 자, 2번은 뭐예요? 행정정보 보유기관장이 정보 제공이죠. 제공해야 되죠. 이게 2번이에요. 자, 3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고 국민에게 공표해야 되는 거죠. 이게 3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장한테 정보를 받은 지금 숫자 안 써 있는 거 뭐예요? 여기 4번. 이 처리기간 있죠. 이 이용받는 이 행정기관장은
받았죠.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위조, 변조, 오용 등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요 4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태 조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여기서 처리 기간에서 우리가 보안 대책,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보안 대책, 위조 등 남용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제 실태 점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이 다시 이제 민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원인이 내 정보를 요구할 때는 내 정보가 항상 최신의 정보여야겠죠. 만약에 작년 정보가 있으면은 올해 거는 결국 내가 또 제출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이제 포인트 제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그렇지만 정보에 관해서는 계속 정확성, 최신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용의 본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요구를 했지만 두 번째는 더 디테일하게 최신성 있게끔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게 마지막 5번인 거고 그래서 내가 요구를 했으면 권리죠. 민원인은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제목, 그러니까 1번 목차부터 잘 꺼내시면은 여기는 반은 쓸 수 있어요. 1번. 민원인 본인에 대한 본인 정보 제공 요구인 거죠. 민원인이 본인, 나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누구한테? 행정정보 보유 기관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 기관장은 이 처리 기관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한이나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이 세트로 붙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제공 요구라는 이 행정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고 국민한테 공표, 알리는 거죠. 이런 정보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처리 접수 기간, 즉 제공받아서 이용하는 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정보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실태 점검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민원인은 다시 이 정보가 최신성, 정확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아직 안 됐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픽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지금 되게 새롭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제 뭐 알지?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눈빛이에요 지금. 네, 지금부터 하면 되죠. 우리 60일의 전사로 가면 되니까 자, 민원신청 편의의 제공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신청 편의의 제공 당연히 안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큰 논점이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민원 취약계층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민원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전체적으로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민원 편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의 신청의 제공의 내용이 있고 좀 더 이제 특수 분야로 취약계층 그리고 민원실 이렇게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분설해서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분설해서 쪼개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자, 용어부터 정확하게 써야 돼요. 민원 취약계층. 답안지 쓰면은 사회적 약자, 사회 배려 계층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민원 취약계층입니다. 자,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과정에서 민원 취약계층에게는 편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당연한데 우리가 이때 글을 쓸 때 이 민원 취약계층이란 단어가 막상 안 나와서 갑자기 다른 말 사회적 약자 등등의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민원 취약 계층의 범위를 자세하게 쓰겠지만 여기서 법률에서 뭐라고 썼는지 이 괄호 내용까지 꼭 써주세요. 기존에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가 있었는데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여기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정보 격차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사람도
취약계층인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굉장히 이런 정보 격차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소외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민원 취약계층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정보 격차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약자인 거죠. 한마디로. 디지털 약자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민원 처리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니까 수수료 감면 요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되죠. 수수료를 감면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를 우리가 규정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앞에서 민원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꼭 쓰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에는 딱 봤을 때 뭔가 디지털 약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써주셔야겠죠. 누락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얘도 꼭 써주시고 범위도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 범위를 7개를 다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한 4, 5가지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서 보통 한 5가지 정도 서술하시오 나오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간단하게 장애인. 여기서 좀 잘 외우시는 분은 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까지는 좋은데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이것까지는 좀 많이 우리 사람이죠. 32조 잘 쓸 거면 상관없는데 애매하게 틀렸다. 31조, 33조 그럴 거면 쓰지 마세요. 그래서 장애인 두 번째 65세인 사람 자 우리 법적으로는 만이라는 말이 쓰지 않아도 당연히 만으로 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65세 이상인 사람 세 번째 수급자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 이민자 다섯 번째 뭐 북한 이주민 관련해서 이제 보호 대상자 그리고 6번 이제 임산부죠.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범위는 5가지 좀 자신 있는 거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약계층 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냐. 첫 번째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수수료 감면도 알겠고 대상이 누군지도 알겠으면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4가지 외워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장애인 민원 취약계층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디지털 약자 생각했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디지털 약자 자 그러면은 휠체어라든지 점자, 안내착자, 돋보기 등 어떤 용품을 비치한다. 이거는 이제 거의 장애인 노약자 대상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분들 전용의 민원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전용, 취약계층 전용.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상 그 중요한 거죠. 디지털 약자를 우리가 포함을 했으니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교육, 정보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편의 제공 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 밖에 인정되는 사항. 자 그래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디지털 약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편의 제공 사항을 다 아우르게 써주셔야겠죠. 1번, 2번, 3번 외워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원 취약계층이고 자 민원실 가볼게요. 민원실 자, 특 A만 해도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앞에서 우리 절차로는 7시간 했죠. 7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실 자 민원실은 오프라인 공간이죠. 오프라인 공간 그래서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편의 제공인데 설치할 수 있다기 때문에 민원실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민원실 설치할 수 있다. 자, 근데 민원실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소속 직원, 즉 공무원이겠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실은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근무 태도가 성실한 자를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민원인 응대가 사실 힘든데 실무 경험도 풍부하고 성실한 자를 배치를 해줘야 된다. 인력 배치. 그러니까 오프라인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은 경험도 풍부하고 태도도 성실한 자여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도 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뭐를 배치를 하냐? 민원 상담인. 이게 좀 특이해요. 민원 상담인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민 누구나인데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거의 뭐 우리겠죠. 여러분의 미래 행정사. 명예직인 민원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민원 이 차이를 아시겠죠? 민원실 구성은 무조건 공무원이 직원이니까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명예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해서 민원 상담인으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편의 제공 사항 같은 경우는 뭐예요? 편의 제공. 민원실에 너무 당연한데 지금 보지 않으면 안 써지는 거. 민원실에 보시면은 용지라든지 볼펜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막상 갔는데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지, 필기구 등을 갖추고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좀 쾌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원실, 시설 환경 등이 뭔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있어야 된다. 시설이 좋아야 된다.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몇 시부터 하는지, 자, 여기에 써있죠. 민원실의 운영이라고 돼 있죠. 자, 민원실의 운영, 여기 잘려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민원실의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자, 운영 시간은 기본적으로 9 to 6. 우리가 다 있는 사람, 배치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공무원이죠. 9 to 6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민원실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민원실 운영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인력, 인력에서 소속 직원도 있고 민원 상담인도 있고 그리고 필기구 용지 등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장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민원실 정리하시면 되고, 자, 관련해서 민원 편람 비치와 관련된 편의 제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볼게요. 자, 첫 번째 행정기관장은, 자, 굉장히 길지만 잘 쪼개서 볼게요.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하면 일반 규정이에요. 여기 원래 일반 규정은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이라 함은, 자, 민원실에다가 민원에 관련한 법령이랑 편람을 두고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를 한 다음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등 뭔가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굉장히 일반적이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규정이고, 거기서 이제 좀 특수하게 아까 전에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거, 민원실에 대한 거, 규정이 따로따로 생긴 거고, 이게 이제 일반 규정이에요. 그래서 민원실에 필요한 사항,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시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때 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새로 작년에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써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면 취약계층도 그렇고 다 뭐예요? 정보, 디지털, 내용과 계속 연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이제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신청의 편의 제공에서 누구는 저 이거 다 썼는데요. 민원실에다가 뭐 게시해서 편의 제공해야 된다 썼는데요. 라고 쓰신 분과 포인트는 이건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도 민원 취약계층도 정보 격차, 그리고 편의 제공하는 것도 정보에 대한 교육, 편의 제공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서 쓴 사람과 이거를 쏙 빼서 다른 내용 쓰신 분과는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대로 외워서 쓰시면 되는데 뭔가 조금씩 빼서 쓴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를 누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꼭 쓰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민원 편람이죠. 민원 편람을 이제 열람을 해야 되는데 민원 편람에 다 써있죠. 민원의 종류라든지 처리 기간, 절차 등이 다 써있으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이 민원실에다가 편람을 비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열람은 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우리 다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도 포함하는 거고, 민원 편람을 비치하거나 또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뭔가 열람할 수 있게끔, 절차 처리 기준 등을 할 수 있게끔 민원 편람도 이제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민원 편람의 게재 사항에서 우리가 두 문자 딴 거 뭐였어요? 두 문자? 서구무, 그쵸? 아주 다행입니다. 서구무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지금 한시름을 놓았는데, 네, 서구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민원 편람의 게재사항. 자, 그러면은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다 외웠죠. 민원의 종류.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다 굉장히 많죠. 그 종류별로 어떤 민원의 신청 서식, 서류, 그때 신청 서식, 구비 서류, 주무 부서 다 서죠. 서구무에서 이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 서적, 종류별로. 서식, 서류, 주무부서. 사실 우리가 일할 때 이거 다 필요하죠. 신청, 서식. 도대체 어떤 서류 필요하고 어디다가 제출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 편람 굉장히 자주 봐야 되죠. 두 번째, 구가 뭐예요? 구술. 민원인이 구술. 말을 하고 담당자가 문서로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에서 구. 자, 무는 뭐예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에서 무. 자, 우는 뭐예요? 팩스 또는 우편 등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에서 서구무가 민원 편람 게재사항.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면 자, 민원 신청에 편의 제공하면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크게 세 덩어리. 첫 번째가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이렇게 먼저 크게 목차를 카테고리 하는 거예요.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두 번째가 민원실. 자, 세 번째가 민원 편람 비치 등의 신청 편의 제공. 그러니까 편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민원 편람 비치 등 신청 편의 제공. 세 덩어리예요. 첫 번째, 민원 취약계층 편의 제공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행정기관장이 이 민원 취약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들한테 수수료 감면해주겠죠. 그러면 민원 취약계층하고 괄호 열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또 뭐예요? 마지막에 정보격차로 인해서 민원 신청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 정보격차로 민원 신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 꼭 써주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노약자니까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임산부는 임산부 쓰시면 되겠고, 뭐 수급자, 결혼 이민자 등등 쓰시면 되겠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그럼 편의 제공상 우리가 장애인 생각하면은 휠체어, 뭐 노약자니까 돋보기, 보청기 이런 용품 비치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분들 전용 민원 창구 설치하는 거고, 세 번째 정보 하나 써야겠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그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요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약계층 끝났고, 자, 두 번째 이제 민원실이죠. 민원실. 첫 번째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인력, 두 번째 인력은 뭐예요? 민원실 구성. 소속 직원 중에서 근무 경력이 풍부하고 태도가 성실한 자를 배치해야 된다. 근데 소속 직원 말고 세 번째 민원 상담인은 실무 경험이 있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편의 제공. 도대체 민원실은 편의 제공을 하는 건데 뭐 어떤 편의를 제공하냐. 필기구나 용지 등을 갖추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서 뭐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민원실 운영, 1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 이게 이런 것도 외워야 돼. 이게 있어요. 9시부터 6시 들어와. 새로 생겼어요.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기관 외 공공장소 등의 행정기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민원실이 정리가 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원 편람 비치 등의 신청 편의의 제공이죠. 첫 번째, 일단 일반적인 민원 신청 편의의 제공. 그러니까 이게 좀 이름이 헷갈리는데 일반적인 규정은 이 민원 신청 편의의 제공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장이 민원실에 민원 편람이라든지 이런 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민원실에도 게시하고 끝이 아니죠.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등.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다고 했죠. 민원실에다가 민원 편람을 게시하고가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도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어쨌든 민원실에는 편람 등을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그 민원 편람을 비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민원 편람만 두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컴퓨터도 설치해서 다 열람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게 민원 편람의 비치고, 그러면 도대체 민원 편람에 뭐가 있냐 게재사항이 서구무 이렇게 있는 거죠. 서구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4가지 쭉 나가고 문서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서해서 이제 2교시, 3교시로 오늘 특 A급 굉장히 열심히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5분만 쉬고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